오늘은 뭐 그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이솝 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어떤 내용이게? 어떤 양치기가 음, 맨날 동네 사람들한테 음.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랬어. 근데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실제는 없었어.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 와가지고 어디 있어 하니까는 양치기 소년이 막 깔깔대면서 웃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시 한번 또 한 거야. 근데 또 속네 이 사람들이. 그 너무 웃긴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계속 속지? 또 한 번 했는데 또 속아. 세 번째. 어. 근데 이번엔 진짜 왔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진짜 늑대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다가 결국 양들은 늑대한테 처참하게 잡아먹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의 도덕성,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런 그 결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교훈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한 2주 전, 3주 전쯤에 그 이코노미스트란 잡지에서 그 기사를 읽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양치기 소년 이 이야기를 그 유럽의 어떤 정치랑 좀 빗댄 거였어. 그건 뭐냐면은 유럽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들이 늑대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왜 그러냐면은 중도 우파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유럽 침공 직전이고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꼴 나기 직전이다. 국민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각성하고 우리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파에선. 중도 좌파에서는 지금 기후변화가 난리 났다. 우리 안 뽑아주면은 지구 자체가 멸망하고 이건 돌이킬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듣는 거야. 이제는. 그냥 신뢰도 안 가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좌파, 중도 우파가 그런 양치기 소년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 그거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 내가 생각한 거는 그것도 뭐 어쨌든 재밌는 얘기였지만은 내가 생각한 건 조금 다른 그 양치기 소년 또 버전이야. 그건 뭐냐면은 양치기 소년이 이제 소리치는 거야. 공포다! 이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공포!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분노다! 이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분노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대. 근데 이솝우화랑 다른 점, 그리고 이솝우화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 늑대다라고 했을 때 늑대는 실제 있게 없게? 있지. 실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양치기 소년이 일종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이야.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일종의 양이야. 양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무의식이 공포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의식은 공포라고 생각하면서 허둥지둥대.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공포에 물려본 적이 있는 거야. 늑대에 물려본 적이 있고 그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어. 실제로 공포, 분노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사실일 때도 있어. 이솝우화처럼. 근데 3번 정도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즉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이거는 분노야, 이건 공포야, 이거는 절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거짓 신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났어 이솝우화를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무의식이 보내는 그런 신호를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무소부와 그 이야기의 교훈은 음.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면 내성이 생겨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대비를 못 한다는 거잖아. 그 말은 첫 번째 공포다 이래도 허둥지둥대고 두 번째 늑대다 이래도 그래야 되고 세 번째 늑대다 이래도 유비무환해가지고 허둥대도 끊임없이 방어를 하고 세 번째도 속지 말고 방어하고 나는 얻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방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하는 때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와. 이거 공포야, 이건 분노야,
이건 분노야, 분노야,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그 방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귀를 기울이는 거야. 진짜 늑대가 오나? 이거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막 공포가 나타났다, 막 아니면 분노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흥분하게 바쁜 거야. 그 감정에 몰입되기에. 아 근데 그 이솝우화에서는 늑대다 이랬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양을 지키려고 막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분주하게. 그치? 그래서 몽둥이를 양을 들고 지켜냈을 거 아니야. 늑대는 없었지. 없었지만 지켜냈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아 무슨 양이야 이래서 잡아먹겠지만 그때도 몽둥이를 들고 양을 지키면은 지켰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거에 속은 거니까는 그 다음에는 믿지 않게 돼가지고 양의 사륙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하는 것도 실제 늑대는 있다. 즉 기후 변화 지금 위험하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있다. 실제로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안 믿는 거야. 실제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게 실제 늑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 그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늑대 위협의 존재는 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실제 공포, 실제 분노는 있어.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아닐 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실제 분노가 아닌데도 우리는 몽둥이를 들고 나가지고 분노라는 거기에 달려가는 거야. 분노 쪽으로. 근데 나중에 분노다 이러면 무감각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오히려 그 이솝우화에서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분노라는 늑대라는 소리를 판별하려면은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에너지 낭비지 그거는. 하루에 한 5번 부르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양치기 소년이 하루에 10번 불러. 그러면 일하는 모든 걸 다 놓고 10번을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킬 수는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현명한 태도는 늑대가 오는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보면 되는 게 아니냐. 즉 우리의 감정도 어떤 우리의 신체 반응에 따라서 계속 그거에 반응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그 반응이 맞는 건가? 잘 관찰해. 그치. 나 스스로를 내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내면을 어떻게 관찰하느냐는 뭐 그거는 이제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리사 펠트만 베럿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쓴 감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그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뭐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체가 먼저 반응하고 감정은 뒤따라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나는 약간 좀 결합된 형태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잘 분리해내면 우리가 감정에 덜 휘둘리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신체 반응이 먼저고 감정은 뒤따라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그 연필을 입에 물라 그래. 그리고 그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이빨로 무는 건가 그렇고 하나는 그 입술로만 하는 건데 결론은 입술로 이렇게 하는 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모양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기다 이제 뭐 전기 자극 이런 걸 다 설치해 보니까는 실제 인간이 웃을 때와 똑같은 호르몬과 반응이 나온다. 즉 내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은 사실은 별로 기쁘지 않은데 그 똑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어떤 호르몬적인 요소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체의 반응이 먼저인데 신체 반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정은 따라온다는 얘기고 그 유명한 말로 해가지고 그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픈 거다. 라는 걸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사 펠트만 베럿은 감정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옛날에는 여기 뭐 변연체에서 그런 거 없다. 왜냐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여기가 그 무슨 변연체인가 뭐 그 파충류인가 어디에서 우리의 공포를 담당한다 그랬는데 그 공포를 담당하는 뇌가 제거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공포를 안 느끼지만 산소가 부족 상태, 즉 이산화탄소가 그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인들은 공포를 안 느끼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껴. 즉 그 부분이 없어져도 공포는 느낀다는 얘기야. 그래서 뇌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감정을 담당한다는 건 없고 인간은 자기가 쌓아온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감정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범주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리사 펠트만 베럿은 이런 얘기를 해. 어떤 총기 사건,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의 그 담화문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그 학교 뭐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 관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한다. 근데 그 미소가 너무 슬펐다. 왜냐하면은 그 미소가 저 사람이 죽었는데 좀 웃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안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겉보기에만 딱 보면은 미소야. 근데 그게 슬픈 미소, 억지로 울음을 참는 미소라는 거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저건 슬픔이라는 공감이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는 모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속에 내가 그런 감정이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런 감정을 알 수가 없다라 그래. 그 대표적인 또 하나로 예를 드는 게 자기가 포카칩 같은 걸 다 먹었어. 포테이토 칩을. 근데 너무 적어가지고 반 봉지만 더 먹었으면 하는데 그때의 감정은 뭔가. 근데 자기는 그게 뭐 포카칩 MT 현상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름을 갖다 붙여. 자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I feel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근데 그런 감정을 스스로가 이제 공유를 하니까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만 더 먹고 싶은 상태, 뭔가 조금 아쉬운 상태라는 걸 아는데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단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정을 조금 더 세밀화시키면은 그 감정의 어떤 좀 섬세한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A라는 감정으로 알고 있던 거는 실제 A 감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일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걸 못 찾으니까 그냥 A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부류로. 그래서 그 감정의 어떤 분류, 범주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리사 펠트만 베럿의 이론이야. 왜냐하면은 감정은 다 구성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기존 전통 학설을 다 이 사람이 그 반론을 제기해.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따르면은 우리의 감정은 어쨌든 기본적인 정동이라는 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쾌불쾌감이야. 그 태어난 애도 그렇고 그냥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때리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느낌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느끼는 감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슬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2차, 나는 그걸 2차적인 감정이라고 나 스스로 이름을 붙였는데 1차적인 감정은 그 제임스 랑게 이론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하고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 근데 2차적인 감정은 그 아까 감정 구성 이론을 얘기한 그 여자 리사 펠트만 베럿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우리가 어떤 내부에서 무의식에서 이거는 무슨 감정이야라고 이렇게 외침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호응을 하니까 그 감정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게 정동의 어떤 순수한 동물적인 감정이 아닌 이상은 내가 호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구성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에 한변 좀 우리가 좀 그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세분화해서 바라보라는 뜻이야?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건 그 다음이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야, 그 감정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이다가 먹고 싶었어. 편의점에 갔는데 마침 사이다가 다 떨어졌어. 나 오늘 완전 트라우마야. 사실은 트라우마가 아니거든. 근데 나는 그냥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나 오늘 완전 트라우마 겪었잖아. 완전 트라우마 장난 아니었거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자기 일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자기 삶 속에서 가져가는 건데 사실은 트라우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건. 그리고 완전히 반대.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나 오늘 너무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체의 쾌불쾌를 느낀 거야. 그리고 신체의 쾌불쾌는 감정을 느끼라는 신호가 아니거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냥 모든 어떤 그런 쾌불쾌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즉 생존을 위해서 네가 빨리 어떤 걸 해라라는 신호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죽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분노네, 아이고 공포네 이러고 있는 사람도 많단 얘기지. 늑대 소년이 잘못 외치듯이 우리 몸도 정신도 잘못 인지할 수 있다. 그치. 물론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의식이라는 부분이 잘못 해석을 한다는 얘기야. 듣고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스스로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매번 귀를 기울여야지. 매번.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명상일 수도 있고 알아차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귀를 기울이는 게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솝유화를 보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그게 이제 정통이지. 정통이고 나는 그렇게 듣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였어. 항상 늑대가 세 번째에도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난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왜냐면 맨 마지막에 양들이 사육되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도 속는 셈 치고 또 봤었어야지.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치. 뭐 항상 철통 같은 준비 태세 그도 좋지만은 문제는 그 거짓말이 과하게 사용될 때 그럴 때는 그 준비 태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하거나 맨날 100%라기보다는 일단 먼저 관찰 먼저 해봐야 한다. 그치. 자기 스스로 내면에 대한 외부를 자꾸만 볼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신호가 맞는 건지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니 늑대로 했을 때 만약에 사이렌이 맨날 울려. 이때는 그 사이렌이 울릴 때가 진짜 사이렌인지 거짓 사이렌인지를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귀를 기울여야지 양치기 소년한테 즉 무의식에만 자꾸만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내 생각은. 아니 자기 자꾸 감정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실제 자꾸 화재 경보가 자꾸 울려. 저번에도 울렸는데 불 아무 데도 안 났어. 두 번째 울렸는데 또 아무 데도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경보기를 고쳐야지. 야, 경보기를 고쳐야지. 정말 늑대가 세 번째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응? 다른 양치기를 썼어야지. 아, 예? 뭐 그 이솝우화를 얘기한다면은 다른 양치기를 쓰든지 마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늑대 망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양을 자기가 직접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었어야지. 방책을 세야 한다. 그치. 뭐 이솝우화에서 근데 그 이솝우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그 도덕성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느냐, 그거는 양치기를 바꿨어야지.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에서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기후 온난화도 진짜 심각하긴 해서 이제 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까진 나도 모르지. 자, 그러면은 내가 독일은 이렇게 하고 영국은 이렇게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탄소 배출은 이것까지 알면 내가 지금 유럽에서 우리 EU 대부분은 처음에는 몇몇은 이제 아직도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아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그런 방책이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너무 겁주는 거. 그치.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는. 왜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좌파 우파가 다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얘기야. 유럽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거기에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움직이는 거는 파퓰리즘, 영합주의, 대중주의 이런 거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중도 좌파, 중도 우파는 속이 타는 거야. 아, 저건 아닌데. 저거는 진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지금 유럽의 안보가 지금 위기야 아니면은 기후 온난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 온도가.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건 유권자들인데 유권자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지겨워. 맨날 지구 온난화. 지겨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면 안 되고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얘기한 거였는데
걔네도 방책은 안 내주는구나. 걔네들은 그 아마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줬어. 뭐 연합해서 어떻게 하라는. 근데 뭐 나는 그 유럽 정책이니까 별로 관심은 없고. 다만 이소무화를 그렇게 한 게 좀 재밌었어. 맞아. 근데 내 생각이 틀려? 정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비무환이 중요한 뭐 그것도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어. 있지 당연히. 틀린 게 그치. 아니지. 나는 항상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뭐 좋은 거지 그거는. 그런가? 그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건 쉽게 있지만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면은 그 도덕적 교훈은 몇 천 년을 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 모든 걸 거의 다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할까. 그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나는 기독교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비유에 대해서 풀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어려운 비유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풀이가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풀어야 돼. 왜냐면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수수께끼 풀어나가듯이 계속 풀다 보면은 비유가 거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비유와 상징, 저 구약에 있는 것도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부처님 말씀은 또 다 비유야.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하는 건데 오히려 부처님 말씀은 쉬워. 그래서 더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게끔 오히려 명쾌한데 그건 별로야? 명쾌하면 뭐 나는 명쾌함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야. 불교가 나는 조금 글쎄 나는 뭐 매력적인 거를 떠나서 불교의 어떤 그런 사성제 팔정도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수행이 너무 어려워. 불교는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듯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불교의 그 열반이라는 경지는 오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뭐 영혼과 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쉬운 건 아니야. 맞아, 둘 다 쉽지는 않아. 근데 나는 기독교가 조금 나한텐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반의 경지가 그런 고통이라든지 그런 감각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그 부처님이라고 해도 모든 감정이 없어졌다. 이건 나는 믿진 않아. 그럴 수는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면역 체계도 작동을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모든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뇌에서 우리가 나오는 건데 뇌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가 면역도 다 포기해버리는 현상이거든. 그런 건 불가능해. 열반에 드시는 거잖아. 그건 죽을 때만 가능하고 그거는 불가능해. 자기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그 경지는 내가 어떤 이런 감정이 딱 올라왔지만 그 감정이 뭔가 순간적으로 딱 알아채고 그냥 싹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그 감정조차도 안 올라온다는 건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건 로봇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로봇처럼 가능한다? 나는 거기에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해. 그냥 매력을 못 느낀다지 있을 수 없다가 아니지. 아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빨리 처리하는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답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예수님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비유적인 얘기지 그거는. 그냥 경제.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을 빼어버리는데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눈 다 빠진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믿었다면 어디 교회에 갔다가는 야, 큰일 나. 알았어 끝.